안녕하세요. 드림빅 파이낸셜 CEO 조이킴입니다.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연락들을 많이 오시는 게 이제 10월 달에 팝사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떻게 우리 자산이나 인컴이나 또 뭐 텍스 보거나 등등등 이런 재정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또 대학 진학시키고 또 팝사를 준비할까를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큰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컨텐츠를 좀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이 부분을 위해서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예, 이분 또한 굉장히 많은 경험 가지고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던 분인데 사실은 이분의 스펙은요 굉장히 특이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왜 아이들 가르치는 SAT 선생님 따로 또 학자금 혹은 뭐 컬리지 플래닝 대학 진학에 관련된 플래너 또 따로 또 내 재정에 대한 어떤 상태를 또 서비스 해주시는 또 파이낸셜 그런 플래너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만나시고 보시잖아요. 이분은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워낙에 경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오늘 초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임 플래너님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우리 김영임 플래너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역시나 제가 초대하고 싶었던 분이십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력이 있으세요. 네, 아이들 SAT도 가르치셨고 뭐 이렇게 등등등 하셨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막 고 코리아 했을 때 2002년? 네, 월드컵 때네요. 맞네요. 그럼 대체 뭐 10살부터 가르친 거예요? 제가 자주 써먹는 수법인데. 오케이.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그럼 20년 넘게 아이들도 가르치시면서 또 대학 진학하는 것도 도와주시는 그럼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상담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파이낸셜 서비스까지도 해주시니까 사실 이제 이분만 만나면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 부모님들 다 그냥 갖고 계신 질문들이 해결이 되는 이제 그런 분을 제가 모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서 전형적인 어떤 같은 그 공통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집을 사시고 파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아이들 그 팝사 신청이나 장학금 신청하기 전에 이런 어떤 나의 자산의 그 어떤 무브먼트가 있어도 괜찮은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이렇게 집 사고 팔면서 좀 안 좋게 영향이 좀 미쳐지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요. 네. 꼭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된다면은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집을 팔고 사시는 거를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근데 또 그게 또 반드시 파셔야 되고 또 다음 집을 사시기도 하고 또 그러려고 했는데 집을 못 사기도 하고 이런 라이프 이벤트가 저희들이 늘 플랜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집을 팔으셨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캐피럴 게인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캐피럴 게인을 이렇게 본인의 체킹이나 세이빙에다가 그냥 넣어두시지 말고 다른 돈하고 섞지 마시고 네, 그걸 따로 어카운트를 만드셔요.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팝사에 이거 봐라, 이거는 집을 판 돈이고 내가 이거를 다음 집을 사기 위해서 따로 셋어사이드 했다 하고 어필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분리만 해놓으시면 되네요. 네. 아, 오케이. 네. 이거 너무 좋은 팁이다요. 그죠? 네. 그렇게 그럼 가면 되는데. 근데 또 이런 거 궁금해요. 집이 왜, 첫 번째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자산 안 들어가는데 두 번째부터는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집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도 몇 %만 들어가요? 그건 어떻게 계산해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다 들어갑니다. 네, 다 완전히? 아니요, 완전히는 아니고요. 네. 학교마다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군요. 네, 스탁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캐시로 이렇게 체킹에 앉아 있는 돈들은 100% 잡히는데 스탁이라든지 529라든지 또 집에 쌓여 있는 에쿼리라든지 특히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하우스들은 퍼센티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다 잡힐 수도 있고 뭐 반만 잡힐 수도 있고 학교의 룰에 따라 적용이 네, 조금씩 되는 거군요. 적용이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너님들이 상담하기 전에 어떤 학교를 가시려고 하는데요. 그 리스트가 있어야 더 정확한 답을 주신다고 하신 게 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 집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상속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상속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돈 때문에 이 팝사에도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닌가, 장학금에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닌가 해서 이걸 받았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받았다 하기도 뭐하고 잠깐만요, wait a minute 해놓으신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우리 플래너님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상속 받으면 좋죠. 네, 예. 받고 싶어요 지금. 네. 받으시면 좋은데 집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때로는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도 상속을 하시죠. 미리 하시잖아요. 증여도 하시고 하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경우라면 미루실 수 있다면 미루시는 게 좋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런데 이미 텍스 보고를 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이제 스트래티지를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텍스 보고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건 법적으로 내가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 받으신 돈도 아까 말씀드린 그 집에 캐피럴 개인처럼 이렇게 따로 또 셋어사이드 하시고 따로 썰어다 있어요. 예. 그리고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유산을 받으신 것보다 금세 그 돈이 나갈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유산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유지하고 있겠죠. 네, 내가 계속 유지를 할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전문적으로 라이센스 갖고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어떤 어카운트에 넣어놔야지 이게 합법적으로 네. 네, 자산에 잡히지 않고 자녀한테 학자금 그 플랜을 할 때 좀 유리하게 하실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 팝사 폼에도 써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맞습니다.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렇죠. 네. 아주 잘하죠. 아이는 맞습니다. 7살인데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자산으로 잡히고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 자산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카운트를 써서 그럼 그 상속 자산은 유지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렇네요. 왜냐면 아이들이 한 명이면 또 괜찮은데 둘, 셋 또 있으면 사실 이게 기간적으로는 한 진짜 뭐 4년에서 한 10년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상속은 저 못 받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안에 또 쓰고 싶기도 하고 혹은 또 유지하고 싶기도 하니까 그렇게 활용을 일단 받는 어카운트를 한번 달리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산을 치지 않는 그런 어카운트를 활용하시는 거 그게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두 번째 사항으로요. 국 외에 인컴을 갖고 계시거나 또 자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러기 엄마 혹은 아빠가 되실 것 같아요. 아이들 한국에서 유학 보내는 셈 치고 이렇게 미국에 미리 와서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보통 기러기 엄마들이 많죠. 기러기 아빠보다는. 기러기 엄마들. 한국에서 아빠는 돈을 벌고 자산도 한국에 있고 근데 엄마는 여기서 아주 조금의 돈을 벌면서 이렇게 세금 보고를 하신다. 그럴 네. 때 과연 어떤 세금 보고로 이 파일링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거를 뭐 하우스홀드를 해라, 세퍼레이스를 해라, 아니 지금 결혼 상태인데 세퍼레이스를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거 고민들 많으신데 어떤 걸 좀 권하시겠어요? 저는 세금 보고를 하실 때는 각자 엄마가 여기서 헤로버 하우스홀드로 들어가셔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회계사님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세금 쪽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인컴 활동을 하시는 거는 부모님 한 분만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부모님은 한국에서 또 세금 보고를 하실 거고. 하시고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의 그 메리탈 스테러스가 결혼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이게 학교에서 볼 때는 부모님들께서 공동으로 자녀를 서포트를 하는 거라서 예. 어느 쪽에서 세금 보고를 하든지 간에 그 세금 보고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걸로 원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실제 케이스에서 어머님이 헤로버 하우스홀드로 들어갔는데? 클레임을 하셨는데 네. 나중에 봤더니 학교에서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아이한테는 엄마와 아빠가 다 있는데 왜 엄마만 헤로버 하우스홀드를 했냐. 아, 네네네. 예, 그렇게 문제를 삼아서 오히려 자녀에게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그랜트도 또 깎이고 이러는 그래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막 추적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아,
그럼 또 그 전에 준비 안 해도 되는 또 서류까지도 그렇죠. 또 다 해야 되는 맞아요. 거고. 아, 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좀 잘 맞춰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요. 부모님은 뭐 어떤 신분은 없지만 아이들만 여기 시민권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좀 다를까요? 그게 부모님들의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스테러스를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여기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시다. 그래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들만 여기 보내놓고 있다는 네. 케이스 하나 하고 또 부모님들이 영주권을 또 획득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해외에 계시면서 인컴 활동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서포트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예 부모님들이 영주권이나 그런 게 없이 한국 국민으로 이제 인컴 활동을 하시는 분들 봤을 때 여기하고 한국하고 세금 보고 그 체계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내가 인컴 번 거만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이자 소득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흔히 저희들이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네. 예, 그거를 줄합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세금 보고서가 이제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팝사에서는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한 세금은 얼마 안 되는데 이자 소득이 나중에 봤더니 그게 상당하다. 그래서 그거를 또 역추적을 해서 액티브 인컴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또 EFC에서 상당히 분담금 그 액수가 올라가면서 파이낸셜 에이드가 주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이제 인컴 활동을 하시지만 영주권자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인컴이 거기 그 캐러고리가 있어요. 네. 팝사에 보면 네. untaxed income이라는 게 있거든요. 언택스 인컴. 네. 근데 그들의 세금 보고도 이 untaxed income의 캐러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untaxed income은 사실은 taxed income보다는 더 많이 잡히겠죠. 그러네요. 예, 텍스 인컴이야 텍스를 내셨으니까. 근데 이제 텍스 안 낸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리고 미국이 세금이 꽤 높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치면 사실 한국에서 내가 벌고 있는 실제 액수보다 여기에서 역으로 계산한 언택스드 인컴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정말 라이센스 있는 프로페셔널들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자산 보고를 처음부터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모 네. 있게 네. 할 건지 네. 또 자산의 재정비가 필요하시다면 네. 그것도 하셔야 되고 네. 예,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사실은 아이를 외국에 보내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좀 인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예. 한국에 인컴 있으신 분들이 보조 받는 거, 뭐 이거 가능할까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예. 국내에서도 인컴이 하이 인컴 언어에 속하셔도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되세요. 네. 왜냐하면 인컴만으로만 아이들의 파이낸셜 에이드를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파이낸셜 에이드는 정말 다각도로 많이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부모님이 정말 해프 밀리언씩 인컴이 되셔도 자녀가 4년 그러니까 내내 장학금을 받는 거를 원하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미리 포기하시지 말고요. 실제 그 포브스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은 매년 3.75 빌리언 그러면은 조 단위죠. 조 단위의 펀드들이 금액이, 예, 클레임이 펀드들이. 안 되고 그대로 쌓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미리 판단하시고 네. 학부모님들이 나는 인컴이 높아서 안 된대 라든지 신청을 안 하는 네, 거죠.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네. 하고는 미리 포기하세요. 아하. 네. 네. 근데 해보시면 그래도 나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학교도 다 다르고요, 뭐 네. 과도 다르고요, 뭐 등등 이제 앞에서 이제 앞으로도 장학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사실 어떤 식으로 또 길을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기회들은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해외 자산이 있거나 인컴이 있으신 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보고하시는 거, 또 어떻게 또 계좌를 또 분리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 등등등에 대한 좀 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 가지고 또 이 미국 안에서 팝사 신청하고 장학금은 어떻게 찾는지 또 론은 어떻게 하는지 그 편으로 한번 여러분들 그 다음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